신혼 첫날 밤이었다. 낯선 집의 공기가 낯설다는 사실조차 실감할 틈이 없었다. 낮 동안 수많은 눈들이 내 뒤통수를 쫓았다. 돈이 급하다고 아무한테나 가냐는 속삭임, 이혼남이라잖아라는 혀차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 하나 살리자고 내 인생을 거는 거냐는 친척의 툭 던진 말까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모든 말이 내게서 멀어지길 바랐다. 침대 끝에 앉은 나는 양손을 무릎에 포개고 숨을 고르려 애썼다. 시계 바늘이 벽 어디선가 움직이는 소리를 낼 때마다 시간이 내 등을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것 같았다. 그가 문가에 서 있었다. 정갈하게 다린 셔츠는 구김 하나 없었는데 표정엔 온기가 없었다. 올려다보면 눈이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내 눈길을 피했다. 그의 발끝이 거실을 지나 작은 테이블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서류 봉투보다 조금 얇았고 가장자리는 번들거렸다. 내가 무릎을 펴기도 전에 그는 숨을 고르는 듯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병원비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공간의 온도를 바꾸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설명하기 어려운 온기가 가슴께를 스쳤다. 맥이 풀린다는 말이 이런 걸까? 손끝이 저릿했고 말줄임표가 머릿속을 뒤덮었다. 내가 어렵게 입술을 떼었다. 이걸 왜 어떻게 해? 그는 시선을 봉투에 두고 한 박자 늦게 덧붙였다. 늦지 않게 도와야죠. 나는 봉투를 열지 못했다. 숫자가 얼마나 들었는지 빠짐없이 필요한 금액인지 따지는 건 내일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종이의 무게만으로도 충분했다. 누군가가 나와 우리 가족이 끌고 다니던 무거운 돌을 대신 들어준 느낌. 나를 내려놓으라고, 잠깐만 숨을 쉬라고, 조용히 등을 토닥이는 낯선 손길 같았다. 오늘 낮의 결혼식장엔 꽃보다 말들이 더 많았다. 단아한 한복 치마폭 아래로 들리는 중얼거림, 찍히는 사진마다 섞여 들어가는 평가, 그리고 목례처럼 예의 바른 무심함. 내게 남은 건 사진 몇 장과 피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문이 사라지도록 쥐었던 계산서뿐이었다. 수술비는 생각보다 더 컸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다. 이번 주 안에라는 의사의 말은 통지서처럼 딱딱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접고 선택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어릴 때부터 소원하던 것들을 하나씩 지우개로 지우듯 그날도 나는 꿈 몇 개를 조용히 지웠다. 그는 소문대로 말수가 적었다. 상견례 자리에서조차 말을 아꼈고 필요한 문장만 내놓았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서류는 준비했습니다. 감정의 온도를 숨겨두는 습관처럼 보였다. 누군가는 그걸 차가움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불친절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판단을 보류했다. 내가 지금 평가해야 하는 건 성격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법이었으니까. 하객들의 눈빛을 피해 퇴장할 때 그의 보폭은 일정했다.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게 위안인지 경계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 봉투가 테이블 위에서 음영을 만든다. 나는 등을 곧게 세우고 그 그림자를 한참 바라보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내 손을 꽉 쥐던 감각이 전류처럼 다시 찾아왔다. 너라도 행복해야 한다던 아버지 목소리. 그 행복이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면 뭐라고 하실까? 잘했다고 할까? 미안하다고 할까? 그 두 문장이 동시에 들릴 것 같았다. 그가 의자에 앉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짧게 들렸다. 살짝 숙인 그의 어깨선은
규칙적으로 들숨 날숨을 반복했고 그 호흡이 방 안의 정적을 나눠 가졌다. 문득 나는 그에게 묻고 싶은 게 많다는 걸 깨달았다. 왜 하필 나였는지, 왜 오늘 이 시각에 봉투를 내밀었는지, 왜 결혼식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러나 질문의 꼬리를 잡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오늘 질문을 덜어내기 위해 결혼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대신 스스로 결정을 감수하기로, 그 대가를 갚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그는 내 시선을 정면으로 받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윗면의 나뭇결을 천천히 훑었다. 그 눈길은 고치지 못한 오래된 습관처럼 보였다. 혹은 누군가와 눈을 맞대는 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식. 그 차분함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나도 오늘 하루 비슷한 방패를 들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 대신 바닥 타일의 무늬를 세는 일, 소문 대신 계산서의 숫자를 외는 일. 서로 다른 쪽에서 같은 것들을 피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필요하면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짧았지만 확고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직도 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밀려왔다. 그의 지난 삶, 결혼과 이혼, 어른들의 추측 대신 그의 입으로 들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다. 어쩌면 앞으로도 듣지 못할지 모른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묻지 말아달라는 방식으로 사랑을 청한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정리한 이야기로 현재를 소개한다. 그는 어느 쪽일까? 나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지금 그의 말은 정확했고 필요한 자리에서 멈췄다. 필요하면 더. 그 말이 가볍지 않다는 건 알아들었다.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았다. 작아서 오히려 또렷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이. 말을 보태지 않는 태도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빈말을 쌓아 올리는 대신 한 번의 행동으로 벽을 낮추는 방법을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마음속에서 고정관념 몇 개가 스르르 미끄러졌다. 이혼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던 거친 표면이 조금 매끈해졌다. 무엇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지키는지 그는 이미 오래 배운 것 같았다. 말 대신 서류, 표정 대신 책임, 잡음 대신 시간. 그런 언어들로 살아온 사람. 나는 그제서야 봉투를 들어 올렸다.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을 시간은 무거울 것이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며 덜덜 떨던 아버지의 손이 떠오른다. 수납 창구 유리 너머로 들려오던 절차 안내, 고무장갑의 냄새, 희미한 소독약 향.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야 했다. 그리고 이 봉투는 그 길을 열어주는 열쇠였다. 누군가의 문 하나를 여는 일이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오늘 처음 알았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 일찍 병원 같이 가시죠. 한 줄의 제안이었다. 강요도 부담도 없는 필요한 곳에 정확히 꽂히는 문장.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으로 병원까지 가는 길을 떠올렸다. 택시를 탈지, 자가용을 몰지, 어느 입구로 들어가 어디서 접수를 하고 어떤 창구로 가야 하는지. 이전에는 혼자서 해야 한다고 믿었던 동선이 오늘 밤 두 사람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희미하지만 확실한 힘을 주었다. 방 안의 공기가 가벼워진 것 같았다. 누군가는 오늘 밤을 사랑 없는 결혼의 시작이라고 부르겠지만 나는 다르게 부르고 싶었다. 사랑이 없는 건지 아직 모르는 상태, 판단을 유예한 시작, 혹은 서로의 상처가 자기 소개가 되는 첫인사. 아버지를 위한 선택에서 시작된 일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가 아니다. 내가 지불하려 했던 것보다 내가 받는 것이 더 무겁다고 느끼는 밤이다.
그가 문으로 향하다 멈칫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건조한 문장 하나를 남겼다. 늦기 전에 쉬세요. 그가 사라진 자리엔 그 문장 하나와 봉투 하나가 남았다. 손바닥으로 봉투의 모서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다짐의 모서리는 언제나 날카롭다. 하지만 이 봉투의 모서리는 이상하게 둥글었다. 누군가가 오래 들고 다니다가 모서리를 닳게 만든 것처럼. 어쩌면 그는 이미 수없이 같은 길을 걸었을지 모른다.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사람들의 보폭에는 때로 설명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 나는 그 무언가를 오늘 밤 처음 보았다. 시간이 더 흘렀다. 창밖의 골목은 깊은 어둠에 잠겼고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이 집들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세상은 잘도나 없이 자기 일을 한다. 나는 갑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졌다. 아버지, 오늘 잘하셨어요. 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내일 아침 병원에서 직접 말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때 이 봉투를 건네며 말할 것이다. 아버지, 아직 우리 시간 남아 있어요. 나는 봉투를 서랍 안으로 조심스럽게 넣었다. 닫힌 서랍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이 집의 공기는 더 이상 낯설기만 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내게 건넨 책임의 무게가 공기와 섞여 방 안에 고르게 퍼졌다. 그 무게는 나를 구석으로 몰지 않았다. 대신 의자에 앉아 등을 펴게 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다. 내일의 공기가 오늘과 다르기를, 아버지의 숨이 조금 더 길어지기를, 그리고 언젠가 오늘 밤을 떠올릴 때 출발선이라는 말로 기억되기를 바랐다. 문득 마음속 어딘가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다. 천천히 열리는 문이 내는 소리. 소문과 편견이 닫아 걸었던 문짝이 미세하게 벌어지는 소리. 그 틈으로 아주 얇은 빛이 스며드는 게 보이는 듯했다. 그 빛이 아직 따뜻하다고 말하긴 이르지만 차갑지 않다고 말하기엔 충분했다. 나는 그 빛의 방향을 기억해 두기로 했다. 내일 아침 그 빛을 따라 병원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 나는 혼잣말처럼 아주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 아버지일까? 그일까? 아니면 나 자신일까? 아마 모두일 것이다.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아무 음악도 눈물도 화해도 없이 다만 한 문장과 한 봉투 그리고 각자의 숨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충분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배우면 된다. 말하는 법, 믿는 법,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법을. 봄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쓰러졌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고 마당의 화분이 빛을 받아 반짝이던 평범한 오후였다. 그러나 평범했던 그 하루는 한 통의 전화로 산산이 부서졌다. 따님 되시죠? 아버님이 응급으로 오셨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감쌌다. 아버지, 지연이에요. 들리세요?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의사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번 주 안에 수술해야 합니다. 늦으면 곤란해요.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나는 현실이라는 단어를 곱씹었다. 이번 주 안에. 단 4글자지만 그 안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벽이 들어 있었다. 퇴근하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 신호등이 길게 느려지고 세상 모든 차가 나를 막는 것 같았다. 손에 쥔 계산서의 숫자는 자꾸 바뀌는 것처럼 보였다. 1380만 원. 그 숫자가 내 눈앞에서 깜빡거렸다. 퇴직금도 없고 적금도 깨졌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는 이미 가득 찼다. 회사에서는 계약직이라 휴가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 병원비를 구하려고 보험사, 은행, 대부업체까지 돌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다 같았다. 담보가 없으시네요. 소득 증빙이 부족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세상이 내게 말하는 어렵습니다는 곧 불가능합니다였다. 하루 종일 울어도 아무도 내 눈물을 대신 닦아주지 않았다. 밤이 되면 병원에서 들리는 심장 모니터 소리만이 내 동반자였다. 띠띠 그 규칙적인 소리가 어느 순간엔 아버지의 숨 같았고 다음 순간엔 나의 시간 같았다. 며칠째 집에도 가지 못하고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으면 간호사가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다. 따님, 잠깐 눈 좀 붙이세요. 그 말이 참 다정했지만 눈을 감으면 더 두려웠다. 혹시 그 사이에 아버지의 심장이 멈출까봐. 그때 친척 한 명이 병실로 찾아왔다. 지연아, 너 요즘 많이 힘들지? 그 목소리는 걱정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그렇다며? 내가 도와줄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방법이요? 응, 어떤 분이 있는데 재혼 상대를 찾고 있대.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분이 이혼남인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그쪽에서 결혼을 전제로 도와주신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혼남. 그 두 글자가 공중에서 무겁게 떨어졌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나이 차는 좀 나지만 나쁘진 않아. 성격이 까칠하단 소문이 있긴 한데 뭐 요즘 세상에 천사 같은 사람 있니? 그녀는 애써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니라 그저 거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 계산서를 다시 바라봤을 때 나는 알았다.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아버지의 병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돈이 없으면 생명도 기회도 없었다. 며칠 후 나는 그 남자에 대해 들었다. 이름은 정민호 42. 이혼 5년 차, 자식은 없고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다. 조용하고 깔끔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전처가 떠난 이유가 뭔지 알아? 친척이 귀띔하듯 속삭였다. 말이 없대.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편해졌다. 감정이 없으면 나도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랑도 기대도 상처도 없는 관계. 그건 오히려 나에게 적합할지도 몰랐다. 나는 감정을 접고 현실을 붙잡기로 했다. 결혼식은 간소했다. 작은 예식장, 하객도 거의 없었다. 사진사 1명, 사회자 1명, 그리고 양가 친척 몇 명. 식장 안은 마치 숨죽인 듯 조용했다. 신랑 신부 입장. 그 말이 울려 퍼졌을 때 내 심장은 한 번 크게 떨렸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단정하게 서 있었다. 흰 셔츠에 검은 정장, 표정은 잔잔했다. 미소도 없고 인사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마치 서로의 역할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결혼이 아니라 계약을 맺는 사람들처럼 담담했다. 지연 씨,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 짧은 대화가 결혼식 전체였다. 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의 서울거리가 이상하게 낯설었다. 모든 불빛이 내게 묻는 것 같았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니?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자격조차 없었다. 내 선택은 원함이 아니라 살아남음이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수술비 준비됐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나를 울게 했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 했을 거야. 나는 그날 결심했다. 사랑이 없어도 괜찮다고.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 내 인생 한 번쯤 내어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나를 누군가의 아내로 만들었다. 그게 진짜 결혼이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내 삶의 시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결혼식 날 아침, 서울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창문을 열자 한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햇빛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얼음장 같았다. 옷걸이에 걸린 드레스가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마다 나는 숨을 크게 쉬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야.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며 마음을 붙잡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어제보다 창백했고 눈밑은 푸르스름했다. 지연아, 괜찮아? 친척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물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준비됐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심장이 잠시 멎는 것 같았다. 준비됐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 예식장은 서울 시내의 작은 호텔 2층에 있었다. 건물 외벽엔 흰 꽃 장식이 걸려 있었지만 그 꽃들이 내겐 장식이 아닌 위장막처럼 느껴졌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 친척 몇 명과 신랑 쪽 사람들 몇 명이 자리를 채웠다. 박수도 음악도 웃음도 희미했다. 그는 먼저 도착해 있었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 단정하지만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얼굴. 그의 눈빛은 고요했고 목소리는 낮았다. 오셨군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네. 결혼식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낯선 멜로디가 흘러나왔지만 그 음악조차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내 발소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 뚜렷했다. 서로를 향해 몇 걸음 다가섰을 때 나는 그를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봤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그의 눈 속엔 이상하게도 약간의 슬픔이 있었다. 그 슬픔이 왜 느껴졌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다. 주례는 짧았다. 두 분은 이제 부부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그리고 내 차례. 나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 살리기 위해서야. 그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삼키며 조용히 말했다. 네. 그 짧은 대답 하나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축가도 케이크 커팅도 없었다. 결혼식은 마치 행정 절차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사진사는 몇 장의 사진을 찍고 떠났고 하객들도 금세 흩어졌다. 남은 건 하얀 꽃잎 몇 조각과 탁자 위에 놓인 혼인서약서 한 장뿐이었다. 그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펜을 꺼내 들고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붉은 잉크가 새 종이 위로 번졌다. 나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무언가가 번지는 소리, 새로운 인연이 아니라 의무가 생겨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그의 말은 예의 바르고 정확했다. 나는 펜을 들어 서류 위에 이름을 썼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연. 내 이름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우리는 함께 식장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그 밝음이 도리어 눈을 아프게 했다. 밖에는 몇 대의 차만 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차에 타세요.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 도심의 빌딩이 창밖으로 지나갔다. 광화문, 여의도, 한강 다리, 낯익은 풍경들이 유리창에 비치며 흘러갔다. 그 사이로 신호등 불빛이 얼굴을 번갈아 비쳤다. 붉은 빛, 푸른 빛, 노란 빛. 그 모든 색이 감정이 사라진 내 얼굴 위를 스쳐갔다. 그는 운전 중에도 시선을 앞으로 고정한 채였다. 한참이 지나서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는 감정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엔 어딘가 따뜻한 결이 느껴졌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 뒤로 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해질 무렵 차는 서울 외곽의 새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고층 건물들이 회색빛으로 줄지어 있었고 노을이 그 사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트렁크에서 내 캐리어를 꺼냈다. 짐은 이것뿐이죠? 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장서 걸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 속에서 우리 둘의 모습이 어색하게 겹쳤다. 그는 무표정했고 나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집 문이 열리자 정갈한 실내가 눈앞에 펼쳐졌다. 넓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이었다. 소파 하나, 식탁 하나, 그리고 커튼이 쳐진 창문. 냉장고 위에는 유리컵 2개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이제 이곳이 우리 집입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우리 집이라는 말이 너무 낯설게 들렸다. 그는 방안을 간단히 설명했다. 주방은 이쪽이고 방은 2개입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단조로웠지만 예의가 느껴졌다. 그의 말투는 감정이 없는데 묘하게 다정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나는 식탁 앞에 앉았다. 그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왔다. 작은 봉투였다. 이건 미리 준비한 겁니다. 봉투를 건네며 그는 시선을 피했다. 생활비와 병원비 일부입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끝이 잠시 떨렸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슬퍼 보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거실의 벽시계 초침이 유일한 소리였다. 나는 새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창문 유리에 점처럼 흩어져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가끔 지나가는 지하철의 진동, 모든 것이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어떤 남자의 아내였다. 하지만 그 사실이 전혀 실감나지 않았다. 사랑도 다정한 말도 설렘도 없이 시작된 결혼.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가 내게 봉투를 건넸을 때 그 손끝의 떨림이 잊히지 않았다. 그 떨림 속엔 나와 닮은 고독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결혼이 거래라면 그 거래의 대가로 나는 무엇을 잃게 될까?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환했다. 그러나 그 빛 아래에서 나는 조용히 어둠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하지만 어떤 시작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결혼 후 첫 주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아침엔 그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고 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빵을 먹었다. 출근은 몇 시쯤 하세요? 내가 물으면
그는 시계를 한번 보고 짧게 대답했다. 8시 반쯤 나갑니다. 그 말 이후로 대화는 끊겼다. 그의 말투엔 예의가 있었지만 감정의 여백이 없었다. 나는 그 여백 속에서 숨이 막힐 만큼의 정적을 느꼈다. 그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냉장고엔 늘 필요한 식자재가 채워져 있었고 전기세나 관리비 고지서는 날짜가 되기도 전에 처리됐다. 집은 깨끗했다. 먼지 한 톨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의 흔적을 지우듯 그는 늘 모든 걸 정리하고 정돈했다. 그런데 그 완벽함 속엔 어딘가 공허한 구멍이 있었다. 나는 저녁마다 병원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회복은 느렸다. 병실의 하얀 벽과 기계음은 여전히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지연아, 고맙다. 내 덕분에 아직 숨쉬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이 타들어갔다. 감사하다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아픈지 몰랐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 거실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책상 앞에서 일하고 있었다. 컴퓨터 모니터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반쯤 비추고 있었다. 서류 더미, 펜, 커피잔, 그리고 조용한 호흡. 나는 그 뒤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조금만 더요. 곧 끝납니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곧 끝납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언제인지 나도 그도 몰랐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봤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의 그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다.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지금처럼 굳어 있었다. 그게 전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는 문턱에 서서 한참 그 사진을 바라봤다. 그러다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들어오셨군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죄송해요. 문이 열려 있어서.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사진을 집어들었다. 괜찮습니다. 버리지 못한 사진입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마음속 어딘가를 봉인한 채 살아가는 것 같았다. 나도 그랬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상처를 품고 있었지만 그 모양이 이상할 만큼 닮아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밤 나는 퇴근길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맞았다. 우산이 없어서 뛰어가던 중 멀리서 아파트 입구 쪽에 서 있는 그를 봤다. 그는 내 우산을 들고 있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엔 미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그가 내게 우산을 씌워줬을 때 나는 그제야 마음이 흔들렸다. 그의 어깨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우산 아래 좁은 공간에 묘한 공기가 흘렀다.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나는 거울 앞에서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지연아, 너무 흔들리지 마. 이건 거래야. 하지만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가슴이 이상하게 저렸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커피 냄새가 부엌을 채우고 토스터기에서 빵이 튀어나왔다. 그가 내게 머그컵을 건네며 말했다. 어제 감기 걸리진 않았죠?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괜찮아요. 덕분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다. 정말 잠깐이었지만 그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던 공기를 녹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퇴근 후에도 나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고
가끔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줬다.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 대화가 오고 갔을 뿐인데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내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행입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깊게 남았다. 우리는 여전히 서류로 맺어진 부부였지만 그 경계가 조금씩 흐려졌다.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도 낮은 온도가 느껴졌다. 그가 내게 건네는 사소한 배려, 잠시 멈칫하는 손끝의 떨림, 모두 말이 되지 않는 감정의 조각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문득 말했다. 이 결혼 후회하시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내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뜻밖이었다. 왜요?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적어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 말이 내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다. 거래로 시작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외로움이 외로움을 알아보듯 상처가 상처를 감싸듯 서로의 침묵이 조금씩 언어가 되어갔다. 밤이 깊었다. 창밖의 서울은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부엌에 남겨둔 커피잔 2개를 바라봤다. 하나는 식어 있었고 하나는 아직 따뜻했다. 그 온도 차이만큼의 거리. 그게 지금 우리의 관계였다. 하지만 언젠가 그 거리가 좁혀질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조금 덜 외로웠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우리가 한 집에서 지낸 지도 어느새 3달째였다. 이상하게도 처음의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아침마다 마주치는 식탁,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는 밤,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도가 생겨나 있었다. 그의 일상은 여전히 규칙적이었다. 아침 8시 30분에 나가고 저녁 7시에 돌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문을 열 때마다 다녀왔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하게 들렸지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도 그에게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늘은 일 어땠어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평소처럼요. 그 한마디에도 어쩐지 안도감이 스며 있었다. 서로의 하루가 당연해지는 일상. 그건 거래로 시작된 관계에선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당연함이 나를 안정시켰다. 하지만 안정이 늘 평온한 것은 아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늦게 퇴근했다. 문이 열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식사하셨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늦게 회의가 있어서요. 그 말투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다. 나는 식탁 위에 있던 반찬을 데워 그 앞에 두었다. 이거라도 조금 드세요. 그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항상 이렇게 챙겨주시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래도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가족. 그 단어를 그가 조용히 되뇌었다. 그 안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거실의 공기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나는 TV를 켜놓고 뉴스 소리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엔 그의 표정이 떠올랐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전처와의 기억일까? 혹은 잃어버린 무언가일까? 며칠 후 나는 우연히 그의 방 앞을 지나가다 멈췄다. 문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이제 잘 지내요. 네, 다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쓸쓸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말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그는 늦게까지 거실에 있었다. 노트북을 덮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생각 좀 했어요. 생각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찔렀다. 이렇게 산다는 말에는 우리의 관계, 이 집, 그리고 그가 잃은 시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지금처럼 살아도요. 그는 내 쪽을 바라봤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지연 씨는 강하네요. 강해서 산 게 아니라 버텼을 뿐이에요. 그 대화는 짧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가끔 내게 자신의 과거를 말했다. 전처는 밝고 활발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무뚝뚝함 때문에 결국 떠났다고 했다. 그땐 몰랐어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게 상대를 지치게 한다는 걸. 그의 말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지금은 표현하시잖아요.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 배워야죠. 그 순간 그의 미소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눈을 피했지만 심장이 천천히 빨리 뛰는 걸 느꼈다. 이건 안 돼. 이건 시작하면 안 되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감정은 늘 예고 없이 스며든다. 그가 내게 머그컵을 건네며 따뜻할 때 드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내 하루를 흔들었다. 밤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저 고마움이야. 하지만 고마움이 쌓이면 결국 사랑이 된다.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이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서울의 거리는 하얗게 덮였고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다. 나는 커튼을 젖히며 말했다. 눈이 오네요.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와 창밖을 함께 바라봤다. 눈 좋아하세요? 네. 깨끗해 보여서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지연 씨도 그래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눈이 내리는 소리보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 순간 거래로 묶인 두 사람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이상할 만큼 조심스러워졌다. 눈이 마주치면 괜히 시선을 피했고 대화는 짧아졌지만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안을 흔들었다. 식탁 위에 놓인 커피잔, 문 앞에서 기다리는 발소리, 그 모든 게 내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 오후 병원에 들렀다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는 우연히 그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를 봤다. 그는 어떤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정장 차림의 단정한 머리,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다른 얼굴이었다. 조용하지만 부드럽고 미소가 있었다. 그 미소는 나를 향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것이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평소처럼 말했다.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상태는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그의 말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조차 믿을 수가 없었다. 며칠 동안 나는 이상하게 신경이 곤두섰다. 그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됐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가 자리를 비운 날 서랍 속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그가 병원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진이었다. 날짜는 내가 처음 어머니 병원비로 고통받던 그 시절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나를 알고 있었다. 결혼 이전부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가 나에게 결혼을 제안한 이유, 내 사정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이유.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식탁에 앉아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 찾으셨군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확인시켰다. 왜 숨겼어요?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왜 결혼을 수락했는지도, 왜 그랬는지도.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지연 씨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구한다고요? 그건 동정이에요. 아니요. 후회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날 병원 앞에서 당신을 봤어요. 당신이 울던 걸 봤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절박하게 버티는 얼굴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잃었던 게 뭔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나를 떠날까 봐서요. 그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진심이 때로는 가장 잔인하다. 나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들지 못했다. 창밖의 서울은 평소처럼 환했다. 도시는 변함없이 살아 있었지만 내 세상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가 내게 한 모든 말, 그 따뜻한 시선, 그 웃음. 그게 사랑이었는지 죄책감이었는지 헷갈렸다.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배려했지만 그 배려는 벽처럼 느껴졌다. 나는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 그저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한강 쪽에서 부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그 소리가 마치 내 마음처럼 흔들렸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가 조용히 내 방 문 앞에 섰다. 지연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문을 열었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때 당신에게 말했어야 했어요. 이제 와서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당신에게만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시렸다. 그는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 안에서 나를 지키려 했던 걸 알았다. 그게 더 아팠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날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그의 목소리엔 후회와 사랑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은 진실이 드러난다고 해서 쉽게 식지 않는다는 걸.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면 그 안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그의 진심을 알고 나서도 내 마음은 복잡했다. 용서하고 싶지만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예전처럼 말없이 커피를 내렸고 나는 그 앞에 앉아 그 향기를 맡았다. 그저 숨을 쉬듯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출근 준비를 하다 문득 내게 말했다.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병원에 가시죠. 나는 고개를 들었다. 병원이요? 아버님, 제가 직접 뵙고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토요일 그는 정장을 입고 병원으로 함께 갔다.
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자네가? 네, 아버님. 지연 씨 남편입니다.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인사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네, 우리 지연이를 지켜줘서.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돌렸다.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다. 병원을 나오는 길, 그는 조용히 내 손에 약봉투를 쥐어줬다. 수술 후 약값이에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는 짧게 말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그날 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다. 서울의 불빛이 빗물에 번지고 그 빛이 내 눈물 위로 겹쳐졌다. 그가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지연 씨, 네. 이제 그만 떠나셔도 됩니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나와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버님도 건강해지셨고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아팠다. 그럼 당신은요?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뭐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의 존재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표정하지 않았다. 그 안엔 진심이 있었다. 그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이 날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나에게 당신은 벌이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나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눈물이 흐르고 그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함께 울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있던 관계가 비로소 진짜 사람과 사람으로 변해갔다. 사랑은 그렇게 피어났다. 계산도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달라졌다. 무겁던 정적은 사라지고 대화가 다시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엔 미안함 대신 따뜻함이 있었고 내 마음엔 두려움 대신 평온이 자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말없이 내 곁에 있어 주었고 나는 그 침묵을 더 이상 차갑게 느끼지 않았다. 그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그 속에 담긴 온기를 알 수 있었다. 사랑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저 머무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봄이 왔다. 서울거리는 벚꽃으로 물들었고 한강변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렀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그는 내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이 계절은 참 이상하네요. 다 사라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시작되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그런가 봐요. 그는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햇살이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예전엔 어색했던 그 손길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 손 안엔 약속도 조건도 없었다. 그저 함께 살아가겠다는 단순한 의지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가 말했다. 처음에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답했다. 당신 덕분에 저도 그래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 누웠다.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과거의 상처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연 씨 사랑합니다. 나는 눈을 감고 대답했다. 나도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그 빛이 우리의 얼굴 위에 고요히 떨어졌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붐비고 시끄러웠지만
우리의 세상은 단 한 사람으로 조용히 가득했다. 사랑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태어나는 거였다. 거래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운명으로 변해 있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의 진심도 내 용서도 모두 사랑이었다.